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 우리 치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뭐야? 대금이. 대금아,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다른 사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현아? 은호. 난 이삭죽기야. 왜냐면 내가 전에도 많이 봤던 그림이었기 때문이야. 어떤 그림? 많이 봤던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이? 이삭죽기. 이삭줍기. 대금이는 이게 뭐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뭐야? 나는 바로 그거. 킴벨스부켄. 응? 저는 그 킴벨스부켄. 목소리 잘 안 들리네. 캠벨 스프캔이래요. 몇 쪽이야 그게? 이게 맨 마지막 건데 40쪽이에요. 왜 이유가 뭐야? 왜냐면요. 그냥 평범한 스프인 줄 알았는데 바퀴는 아니라 신기했어요. 치안이 진행해? 나는 나 나는 샘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소변기도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이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다고 얘기한 작품부터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안이가 인상 깊었던 작품, 샘이라는 작품은 어디야? 보자. 이게 맞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 206쪽이요. 어? 206쪽이요. 206쪽. 자, 206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이라는 작품은 화가가 누구야? 만든 사람이? 마르쉐 디샹이요. 마르셀 뒤샹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이 마르셀 뒤샹이라고 합니다. 요 분 보여? 네. 요 분이 마르셀 뒤상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 마르셀 뒤상이라는 요 화가의 작품 중에서 요 작품이 지금 말했던 샘이라는 작품이야. 자, 어때? 채환이는 요게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원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대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왜냐면요. 모든 작품 같은 거니까요. 응? 왜냐면 사실 모든 게 다 작품 같은 게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요. 은호는 어떻게 왜냐면, 생각해? 이건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왜? 원래 화가들이나 기술자들은 뭐를 깎거나 그려서 하는데 이 작품은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름만 써서 낸 거라서 작품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대금이 은호는 작품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은호의 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는? 저는 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왜 뭐가 아닌지 은호를 설득해야지. 은호가 그냥 사다가 그냥 이름만 써놓고 이게 어떻게 작품이 되느냐라고 반박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냐고. 이게 생각이겠지만 이 소령이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물건이었다고. 약간 그 뭐라고? 팬은 이것도 누군가한테 수입에 대한 물건이었잖아요. 음, 그거 역시 누군가 만든 것일 거고. 음, 그치만 그거 만든 거니까 그래도 작품 낼 수 있어요. 만든 거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 은호, 대금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잘 못 들었어요. 자, 대금이의 주장은 이 소변기, 요 셈이란 요 작품도 누군가가 만든 거고 누군가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대금의 주장이었지, 대금아.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늘. 음, 그래도 그, 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음, 다른 화가들이랑 음, 기술자들이랑은 비교했을 때 음, 이거는 그 찰목점에서 사온 변기잖아요. 근데 이 변기에다가 이름만 쓰고 낸 거니까 음, 그건 아직 작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자, 은호하고 대금이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들어보니까. 작품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캔버스에 그린 것도 캔버스에 사와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변기도 소변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게 작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 있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였다는 거야. 그런데 초기에는 은호와 같은 견해가 더 지배적이어서 작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전시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청소부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쌤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한번 우리 은호가 한번 읽어볼까? 내가 직접 이 작품을 물 만든 만들어기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나는 평범한 사회 물건을 가져다가 새로운 제목과 관점에서 유용한 의미가 사라지도록 배치했습니다. 그 장에 새로운 생각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은호한테 읽어달라고 했더니 대금이가 잘 읽어줬지. 자, 어쨌든 보면 지금 내가 직접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다. 마르셀 듀상의 작품이면 마르셀 듀상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이 마르셀 듀상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않다. 선택했고 이건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변기였지만 내가 이거에다가 샘 또는 분수 이런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그 자체, 그 새로운 생각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라고 뭐 한 거야? 주장한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예술이란 무엇인가, 작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마르셀 디상의 또 다른 작품, 요 자전거 바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르셀 디상 때문에 생겨난 미술 용어가 바로 209쪽에 무슨 용어가 생겨났다는 거야? 개념이 기념미술. 개념 미술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드는 거? 개념. 개념. 개념을 만드는 거다. 개념이 뭔지 알아? 음, 개념이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뭐 그거의 개념은 뭐냐라는 말. 음?
자, 개념은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화가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뭘 만들거나 뭘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뭐만 있어도 생각만 있어도 그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미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이라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마르셀 듀상이라는 그러한 그 화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 작품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생각, 남들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해놓은 것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재료,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미술 작품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셀 듀상이라는 화가와 또 개념 미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마르셀 듀상 덕분에 바로 팝아트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팝아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근이가 가장 흥미롭게 여겼다는 작품이 아니, 그거 캠벨 스프 캔. 어 여기 242쪽 캠벨 스프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누구? 만든 사람은 앤디 워홀. 어, 앤디 워홀이라는 분인데 앤디 워홀은 요 분이 앤디 워홀입니다. 보여? 네. 요 앤디 워홀. 그 앤디 워홀의 작품에는 요것도 요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 마릴리 먼로. 마릴린 monroe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요 앤디 워홀의 작품들 중에 바로 요 분들이 앤디 워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앤디 워홀이 바로 그 팝아트라는 새로운 역시 장르의 그런 예술들을 하게 된 것들. 그래서 캔베스프 통조림이라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242쪽에 있는 이 캠벨스프가 그 통조림이지 통조림. 통조림의 사진을 전단지처럼 보는 사진을 32장을 이렇게 전시했다는 거예요. 어, 요 부분, 요 242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은호 어떻게 생각해? 요거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유작품이지? 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은호가 보기에는 미술 작품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은호 어때? 음, 아무래도 허가츠는 자기 생각을 위주로 하니까 음, 어, 어, 이거는 진짜 일단 그 캔을 베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 뭐가 안 된다고? 작품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 작품이 안 된다. 은호는 역시 이 작품도. 최한이는? 저는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은호가 말한 그 자기의 생각을 그린다는 거는 음, 요즘 현대 미술의 관점인데 음, 옛날 시대의 미술은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거고 더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태금이는? 저도 채연이 똑같이 맞다 생각하고요. 음, 왜냐면요,
만약 저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미술의 분야에도. 음, 여러 분야에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금이와 최한이와 은호가 서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작품관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을 보고도 작품이다 아니다라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팝아트라는 것들을 또 이제 유명한 팝아트로 유명한 사람인데 팝아트가 뭐라는 거야? 245쪽. 모두의 미술이라는 뜻이. 모두의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를 팝컬처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도 혹시 팝송이란 말 들어봤지? 네, 대중음악, 우리가 팝송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제 팝송하면 이제 그 외국 노래를 생각하는데 대중음악.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클래식이 어떤 좀 이렇게 고전적인 귀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중음악 이것들을 이제 팝송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중문화 우리가 이제 팝컬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특징이 우리의 일상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들이 이제 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주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미국에서 꼽히게 되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지방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또 지방주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 239쪽 보자. 239쪽. 에 보면 자, 지방주의. 지방주의가 뭐래? 지방의 특색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을 지방주의. 어, 결국은 화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풍경과 일상, 사건을 그린 것들. 그래서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해서 그림들. 지역 주민들 누가 보아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그린 작품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지방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이가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울산 지역의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지역, 자기 동네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러한 그 운동들, 이러한 그 방식들을 보고 지방주의라고 얘기했고, 그 지방주의가 바로 이 팝아트, 응? 그 자기에게 친숙한 것, 자기의 일상 공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뭘로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런 팝아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하여금 미술의 어떤 그런 사조들, 미술의 여러 용어들, 이런 것들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미술 사조의 대표적인 그런 화가들과 작품들을 또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호가 또 관심 있게 봤던 작품은 144쪽이네. 누구? 자, 누구야? 이삭 죽기라는 작품을 그린 사람은? 장 프라스와 밀레? 장 프레수와 밀레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밀레라는 화가로 더 많이 이름만 보통 이제 우리가 불리는데 요 사람이 바로 밀레라는 화가입니다. 선생님도 밀레라는 화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진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 사진을 처음 찾아보네. 아, 밀레라는 화가 작품. 그래서 이제 요, 요 작품이 이제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지. 바로 이삭 죽는 사람들, 이삭 죽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 이삭 죽기가 혹시 뭔지 알아? 왜 이삭 죽기를 하는지 알아? 응? 요 이삭 죽기가 뭐 하는 거야?
이삭을 줍는 거요. 채안이 뭐라고? 이삭을 줍는 거요. 이삭을 왜 줍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볕단 쌓아놓은 거 보여? 이 네. 그림 뒷부분에 볕단 쌓아놓은 거 보여? 그래서 이제 벼백이라는 거, 벼백이나 뭐 밀, 여기는 이제 벼가 아니라 밀이겠지. 밀을 이게 밀배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베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줍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 주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챙이, 찌끄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거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이제 뭐 하는 거야?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네 그 시래기국 알아? 시래기국? 네, 네. 맛없는 거. 시래기국이 뭐 가지고 하는 거야? 키리기요. 시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무 윗부분이요. 무 무입이요. 윗부분이라던가 배추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가게 같은 데서 이제 그걸 팔고 그거를 이렇게 뭐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남은 거 이런 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고 막 이랬던 얘기야.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역정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밀레 그 화가의 어떤 이러한 그 작품에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만 이걸 좀 이렇게 밝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밝게 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밀레의 작품들 중에 또 유명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봤어? 아니요? 지금 나와 있네. 네, 본 있어요. 148쪽에. 네, 봤어요. 이 작품이 뭐야? 만종. 만종. 만종이 뭔지 혹시 알아? 몰라요. 만종.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두 몰라요. 사람이? 기도요. 그래서 만종은 그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도 역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밀레의 작품들, 요 이삭축이나 요 만종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고 어떤 사조의 작품이라고 그런다? 149쪽에 사실주의요.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그래. 그럼 사실주의 그 사실주의라는 말의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실주의는 뭐 같아?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린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작품들은 주로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그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의 부조리와 국민들의 힘든 실상을 그 있는 그대로 그리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고 우리가 사실주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의 주로 그 소재 단골 드라마 내용이 주로 뭔지 알아 혹시? 인생 역전. 인생 역전, 그렇지. 어떤 사람이 인생 역전, 성공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도 많고, 좀 이렇게 재벌가의 그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뭐 이른바 신데렐라 류, 신데렐라 류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재벌가 회장을 만나서 그 회장 아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작품을 그린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걸 대신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라는 것들이 영화라는 것들이 마치 영화 같다. 그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펼쳐 보여주는 것. 그런 작품이 영화의 어떤
작품의 한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 그게 작품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예술이 할 일이라고. 근데 그와 반대 진영은 이른바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픈데, 어? 맨날 무슨 뭐,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거다. 그냥,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뭐 해줘야 된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작가들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른바 이게 사실주의의 바탕을 둔 리얼리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주로 그리고 쓰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좀 더 이렇게 로맨틱하고 좀 더 이렇게 환상적이고 그런 작품들을 더 선호하고 또 더 많이 즐겨 그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시안이는 두 작품들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본인 스스로 취향이 이른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너는 더 선호하는 편이 아니면 좀 더 로맨틱하고 좀 더 이렇게 환상적 판타지라고 그러지? 판타지를 섞어가지고 환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더 즐기는 편이야? 저는 뭔가 그대로 그리는 게 음, 더 뭔가 본능적으로 그래요. 음, 음. 그냥 뭔가 그렇게 그려야 속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어렵고 힘든 것 또는 뭐 이렇게 아픈 뭐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도 있으면 그런 것들 그대로 드러내는 쪽이 더 낫다? 너는 그쪽이라고? 태금이는? 저도 그 사실주의도 나을 것 같아요. 은호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 그림으로 나타내주니까 판타지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뭐라고? 판타지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판타지적인 게 더 좋다? 네. 그렇지.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마다 그런 작품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 개인 취향도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봐. 내가 즐겨보는 영화, 내가 즐겨보는 만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작품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더 호감을 느끼는지, 어떤 작품을 더 즐겨보는지. 물론 이게 딱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아, 사람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이제 더 끌리는지 이런 걸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한이가 진행해서 인상 깊은 장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작품들 몇몇 것들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2등이 저요. 은호 진행하겠습니다. 채연이가 한 게 해가지고 하나는 음, 어, 원반 던지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응? 다시 말해줘봐. 원반 던지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론, 어? 미론. 이론? 이론. 맞아. 끝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12쪽. 자, 온반 던지는 사람. 온반이 뭔지 알아? 네, 납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온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냈다는데 요게 등게 말도 온반이요. 이게 온반. 그래서 육상 경기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온반 던지기, 투판 던지기 이러한 육상 경기 종목 중에 이제 온반 던지기가 있는데 바로 이 온반 던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조각 작품이 조각 작품. 그래서 대리석을 조각해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온반 던진 사람이고 이 이 남성의 이 근육, 몸의 근육이라던가 이 힘줄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가지고 뛰어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론이 이렇게 이런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14쪽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거 해부학 공부해서요. 해부학, 인체 해부학을 공부해가지고 신체의 구조와 근육의 모양을 사실처럼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클래식 양식을 창시한 거장으로 미론이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미론의 원작은 없지만 로마에서 만든 청동과 대리석 모작이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뭔 말이야? 미론의 원작은 없지만 로마에서 만든 청동과 대리석 모작이 있어요라는 말. 일단 원작품은 없지만 로마에서 만든 약간 다른 작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원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작은 말 그대로 처음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만든 거. 작품, 원작이죠, 원작. 실제 작품. 모작은 원작을 뭐해서 베껴서 만든 됐어요. 작품. 근데 허락을 받고 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위작이라는 말이 또 짝퉁 나와. 위작은. 허락을 안 받고 어, 따라한 거 자기 만들라고 따라한 하는 거. 따라한 어, 거를 자기가 한 가짜. 거라고 하는 가짜 작품인 거야. 그, 모작도 가짜 아니냐, 위작과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에서 모작은 원작을 베껴서 만든 작품이면서 그것을 뭐해? 공개적으로. 이거는 원작을 따라한 거예요. 모작이에요. 라고 공개적으로 뭐 한 거야? 드러내는 거야. 패러디 같은 거. 패러디하고는 조금 달라. 패러디는 원작을 바탕으로 그걸 비틀어서 다르게 만든 거를 우리가 패러디했다고 그래. 근데 모작은 원작과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다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예 그걸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 작품은 뭐를 패러디한 겁니다. 뭐를 그 따라한 겁니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모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수들 중에 이제 모창 가수라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모창 가수라고 뭐 대금이가 유명한 가수야. 그럼 대금이를 그대로 뭐 해가지고 따라해서 흉내 내가지고 채환이가 불러. 어? 그러면 이제 그때 채환이는 이제 대금이가 뭐가 되는 거야? 모창 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그런 가수. 근데 위작은 가짜이면서도 가짜임을 뭐 하지 않는 거야? 밝히지 않고 밝히지 않는 마치 자신이 뭐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위작이라고 위작.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른바 진품 논쟁 또는 위장 논쟁이라고 그래서 그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가리게 되는 그런 또 이제 해프닝 사건들이 점 이렇게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 그 원반 던지는 사람은 미론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미론이 실제 만드는 작품은 없어 세상에. 근데 그 미론이 만든 그 작품을 후대에 나중에 그걸 뭐 해서 뺏겨서 모작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작품들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 그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면 눈썹을 그렸을 거예요, 안 그렸을 거예요? 진행해. 태원이. 나라면 그렸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책 설명을 보면은 이게 애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안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거를 못 그려서 미완성이라고 나와서 근데 그래도
내가 완성시켰으면 눈썹을 그렸을 것 같아. 손으로는 어, 그때는 눈썹을 지우는 것이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만든 장품 그 미인대로 그냥 놔뒀을 것 같아. 나는 이러면 내내 다빈치라면 어떻게 다 완성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도 미안 성인이 좀 아쉬우니까 미안 성이니까. 끝났어요. 음, 자, 뭐,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나리자하고,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모나리자 이 미소가 또 이렇게 유명한데, 이 미소와 관련되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약간의 그 위장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그 표정이 지은 거다라는 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눈썹과 관련되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썰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패러디한 거야. 모나리자를. 여기 모나리자를 이렇게 패러디한 작품이야, 이런 거는. 원작이 아니고. 모나리자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그린 또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아까도 아까 누구였지? 미론이었나? 네. 미론이 온반 던지는 사람이었고 미론이 해부학을 연구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인체 비르드로 해가지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래서 이제 그림들을 더 잘 그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도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책은 특별히 세계 미술 이야기인데 한눈으로 보는 서양 미술 사조라고 해가지고 미술의 역사, 미술의 역사를 이 책 한 권에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미술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차례 같이 보겠습니다. 차례 폈어? 차례. 자, 그래서 이 책은 미술의 어떤 그런 사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조를 대표하는 그 화가와 그 화가의 작품들을 몇 개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미술 용어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원반 던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의 그런 미술 작품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고대 시대는 그냥 이렇게 휙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어느 시대?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시대를 커다랗게 세 부로 나눴어. 초기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 르네상스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어떤 그런 미술들이 활발히 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르네상스 시대 아까 그 보여줬던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라던가 미켈란젤로라던가 그런 유명한 또 천재적인 화가들이 그 당시 그 시대를 빛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북유럽, 북유럽의 르네상스에서 북유럽이 혹시 어딘지 알아? 네, 그 북쪽이도 유럽을 알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렇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보통 북유럽 국가들인데 북유럽 국가들의 르네상스까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뭐? 매너리즘. 매너리즘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 뭔지 이따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르네상스가 뭔지, 매너리즘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용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잡힌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참 잘 읽은 거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술에 대한 이 정도의 교양은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미술 작품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크. 바로크 시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 이 건축물은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이다, 뭐 바로크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그 집 리모델링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 집은 바로크 양식을 택하고 있다, 뭐 고딕 양식을 택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바로크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네덜란드 황금기. 네덜란드 황금기여가지고 지금은 네덜란드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 영국보다 이전에 네덜란드가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있었어. 핀란드가. 네덜란드가 제패했던 시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 다음에 영국, 영국 다음에 지금 현재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계를 이렇게 제패한 어떤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 네덜란드 황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 바로크. 아까 이 바로크 시대인데 스페인의 바로크. 그래서 아까 쌤이 네덜란드가 그 대항해를 이끌면서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던 그런 시대에 이어서 이제 스페인 대함대 해가지고 스페인이 또 이제 세계적으로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나중에 이제 영국이 처부숨으로써 영국이 또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된 어떤 그런 역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4세기 1세기. 로코코. 로코코. 그래서 약간 그 바로크 양식이라던가 로코코 양식이라던가 그 양식할 때 이제 바로크라던가 로코코라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래서 신고전주의에서 신자가 붙었다는 거는 새로운 고전주의니까 요 전에 미술 이전에 고전주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우리 낭만주의. 낭만적이야. 낭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낭만주의. 그 다음에, 나팔리 전파. 라파엘 전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아카데미즘. 아카데미즘. 그 다음이, 그다음에 사실주의. 아까 우리 함께 봤던 밀레의 그 사실주의. 그 다음이, 인상주의.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빈센트 반 고라던가 이런 그 당시 모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상주의 화가들. 요즘에도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분이 바로 그 인상주의 화가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 그 인상주의가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표현주. 표현주의. 표현주의였고 여러분들 아마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아마 여러분 다 알 거야. 이렇게 있는 그림. 그래서 유명한 그때 표현주의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이 상징주의.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 여러분들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봤을 텐데 상징주의 작품이고 그 다음이 야수파. 야수파 나오고 그 다음이 큐비즘. 큐비즘. 큐비즘의 또 대표적인 화가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화가지 누구?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 그 다음이 개념미술. 개념 미술에 갖고 아까 마르셀 듀상에서 아마 여기 현대에 들어온 거지 이제 개념 미술. 그다음이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샤갈이라던가 달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현실주의고 그다음이 지방주의. 사실주의. 미국에서 미국 사실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까 뭐 지방주의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미국 사실주의. 그다음이 파바트. 오늘날 이제 팝 아트까지 해서 요게 이제 미술 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48쪽 봐볼까? 248쪽에 보면 부록으로 연표가 나와, 연표가. 표가 이렇게 쭉 나와.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차례에서 봤던 그 부분들이 요 시대 순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갔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BC 3500년 때 고대 미술의 그 고대 미술 저는 원시 미술, 원시 미술. 그다음에 이제 고대 미술에 세 가지가 있지. 이집트 미술, 고대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여기 고대 로마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까지를 보고 우리가 고대 미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천년경 그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중세시대, 중세미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세미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제 갈래가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 얘기하고 있고, 르네상스 다음이 매너리즘, 매너리즘. 그래서 이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고, 매너리즘 다음이 네덜란드 항공기, 그 매너리즘과 관련된 그 당시 부분이고, 밑에 보면 이제 바로크 바로크 미술. 미술, 그 다음이 로코코 미술, 이게 1700년대니까 17세기, 18세기용의 어떤 그런 미술들이야. 지금 바로크 미술이나 로코코 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 로코코 미술 다음이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다음이 낭만주의, 그다음이 사실주의, 계속 인상주의, 친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여기까지가 이제 1800년에서 1900년대 사이여서 19세기. 19세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미술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미술의 흐름들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후기인상주의 다음 표현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어, 초현실주의, 지방주의, 파와트. 그래서 지금 보면 20세기 초반에 표현주의, 야수파, 초현실, 지방주의를 보고 우리가 근대 미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와트 요 부분들은 뭐라? 현대 미술, 이 현대의 어떤 그런 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호는 미술 좋아해? 네? 미술 좋아해, 미술. 네. 음, 뭐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네. 뭘 더 좋아해? 만들기 하는 거 하고 음,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좋아해요. 최한이는 저는 만들기요. 만들기 제일 좋아하고, 좋아요. 대금이는 전 다요. 뭐라고? 저는 동족기대 같은 만들기 거 다요. 음. 자, 그러면 최근에 자신이 그 혹시 미술관 또는 이게 전시회로 가본 경험들이 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미술관이나 뭐 그런 작품을 본 적이 혹시 있어? 대금이? 나 그거 공부했긴 있어요. 응? 해요. 최한. 그게 그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봤던 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모나리자를 직접 직관했어? 네. 근데 어,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박물관 안에 줄이 또 있어요. 30초 잠깐 봤어? 네, 예,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어, 한 사람당 어. 한 1분? 30초? 그 정도밖에 못 서 있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모나리자를 봤던 기억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특히 모나리자가 기억에 남구나. 은호는, 근데 음, 저기 읽어봤는데, 음, 모나리자 테러 사건이 엄청 많았대요. 무슨 사건? 모나리자 테러 사건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모나리자 테러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막 케첩칠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완전 강화유리 잔뜩 붙여놓고서는 음, 그래, 그래. 이상한 사람도 있었구만. 은호는,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음?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질문. 은호가 최근에,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서 본 작품 전시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은호가 봤던 작품들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작품 전시 같은, 은호가 직접 본 거. 음, 제가 박물관은 많이 안 가가지고. 음, 그래. 대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거 제가 최근에 간 곳이 박물관이거든요. 그 국립경주박물관 가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리고 얘를 불쌍한 개랑 왕관이었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가지고 불상하고 왕관 같은 걸 봤다고? 네, 근데 그게 막 그렇지. 그래, 그래. 불쌍하게 미친게 생겼어요. 왕관이 아니긴 커요.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럴 때 옆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작품 감상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지. 그런 분들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알아? 진짜요. 어? 해줬어요. 세 글자? 도슨트요. 도슨트에서 요쪽에 보면 이제 도슨트하고 또 이제 미술관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그 전시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이제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 그 도슨트하고 큐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 같던데. 선생님, 어,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QR코드 있어서 이거 찍으면은 응, 도슨트가 뭐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도슨트는 아, 그 미술 작품을 해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도슨트라고 얘기하고 큐레이터 큐레이터는 큐레이터가 우리 이번 전시회에 어떤 작품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작품을 골라서 전시할까 배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미술 사조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미술 사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혹시 제일 그 뭐야 바로크 미술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미술이 뭔지. 바로크 미술은 라스 메디나스. 응? 라스 메디나스요. 그 95쪽 맞고 보면 됩니다. 95쪽. 이거 바로 그 시대. 자, 바로크 시대의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만 찾아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카라바조와 산 오렌조 베르니 이래 미술이 명성을 극대화되고 대통령 동문을 시작했어요. 중간 르네상스 시대 미술과 비교하면 규모가 파워적인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1800년까지는 르네상스 시대 미술 최고 열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일본 전역에서 바로크로 불렸어요. 자,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의 특징 결국 뭐라는 거야? 자유분방하고 파격적. 그렇지.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제 그 바로크 시대가 되는데 르네상스가 완벽한 진주라면 이 바로크 시대는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 일그러진 진주라고 해서 그 바로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르네상스하고 이제 그 뭐야 비교해서 르네상스에 비해서 더 자유분방하다, 더 파격적이다. 이게 이제 바로크 미술이었던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코코, 로코코 시대가 있는데 그럼 로코코는 또 뭔지 113쪽. 자, 로코코의 특징만 찾아서 얘기해 볼까? 약간 가이드분들 꼬불꼬불한 당신 기부법이란 뜻은 프랑스를 독해 나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로코코라는 말의 어원이 꼬불꼬불한 장식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로코코가 꼬불꼬불한 장식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 또 로코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핑크를 에메랄드까지 밝은색 사용했어요. 핑크색, 에메랄드색, 하늘색과 같이 훨씬 밝고 부드러우면서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한 것. 이게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야. 113쪽이야. 또, 또 로코코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화려한 색을 사용한다. 금방 얘기했고. 밝고 화려한, 부드럽고 화려한 색을 사용한다는 것도. 근데 고객이 왕실과 귀족들에 국한되었어요. 왕실과 귀족들, 그치, 왕실과 귀족들의 삶을 주로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의 초상화, 행복했던 일상, 파티, 놀이, 소풍 같은, 그래서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들, 이게 로코코 양식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양식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110쪽에 이 작품의 이름이 뭐야? 110쪽에 이 작품이 110쪽에 있는 작품 제목이 뭐야? 뭐죠? 책 읽는 소녀. 110쪽 이네요. 그네고 화가는 차오르네 프라고나르. 여기 보면은 요 아까 이게 로코코 미술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 있어? 핑크색, 에메랄드색, 하늘색 같이 훨씬 밝고 부드럽고 화려한 색을 사용했다. 귀족들의 추상화나 행복했던 일상, 파티, 놀이, 소풍 같은 장면이 그려졌다. 화려하고 행복한 그림들이 그려졌다. 어때? 그런 설명에 맞는 것 같아? 네. 네.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여기 112쪽에 보니까 책 읽는 소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코코 미술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보겠습니다. 119쪽. 자, 신고전주의란 뭐라는 거야? 사실보다 과정에서 그린 것. 사실보다 과정에서 그린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또, 왜 사실보다 과정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신고전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119쪽. 고전이 새롭게 돌아왔다. 응? 고전이 새롭게 돌아왔다. 고전이 새롭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뭘 그렸는데? 그 전에요? 고전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뭘 그렸다는 거야? 신고전주의 전에는. 음, 고전? 아닌데 거기 책에 119쪽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걸 갖고 선생님 질문하는 건데 119쪽 내용을 읽어보면 왜 신고전주의가 생겨났는지. 거기 읽어보자. 최한이가 처음부터 신고전주의란. 신고전주의란 르네상스 이후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거치며 미술은 화가의 개성과 고객의 취향에 맞춰 그려졌고 전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코코 시대에 오직 귀족만을 위한 미술 시대를 겪으며 당시 젊은 화가들은 그런 미술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르네상스 미술과 성경, 신화, 역사적 사건 등은 고전적 내용을 미술 작품에 담아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어요. 또 시대의 영웅을 역사와 신화 속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보다 과장해서 그렸어요. 이처럼 고전이 새롭게 돌아왔다고 해서 신고전주의라는 사조가 탄생했어요. 자, 결국 신고전주의가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무슨 시대? 로코코 시대. 로코코 시대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족들의 파티나 이런 걸 막 많이 그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과연 예술이 뭐냐? 미술이 뭐냐? 미술이 그냥 맨날 예쁘게 화려하게 행복한 모습만 그리는 게 과연 그게 미술이냐? 귀족들 눈치만 보는 게 그게 미술이냐? 귀족들이 원하는 것만 그리는 게 미술이냐? 그건 제대로 된 미술이 아니다라고 그 로코코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행복하고 이런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로코코 시대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로코코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적 사건, 신화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로 뭐 하자?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 영웅이라던가 신화 속 인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그렸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만을 그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거에서 벗어나서 로코코 시대에 들어서서 귀족들의 어떤 그런 행복한 모습이라던가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걸 다시 뭐 한 거야? 비판하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전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옛날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 신자가 붙어서 신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술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어떤 시대에 뭐가 좋은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면 문제가 발생해. 그럼 그 문제를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수직사회야. 우리나라는 어른하고 아이하고 요 관계 위계가 분명했어.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런 때 수직사회였어. 근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 하면서 이제 뭐로 돌아간 거야? 오늘날 이렇게 뭐야? 수평사회. 어른이나 어? 어린이나 이게 옛날에는 수직사회였는데 이제 어른이나 어린이나 뭐야? 평등한 그런 수평사회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 함부로 대한다. 어른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다시 뭐로 돌아가자?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고 하는 이런 옛날로 다시 뭐 하자? 돌아가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옛날의 그 모습과는 다른 좀 다른 모습이겠지. 이럴 때 이제 이걸 신뭐라고 신땡땡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뭐그 그 어떤 그 유행이라고 그러다 유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술에도 유행이 있는 거야, 유행이. 근데 어떤 유행이 있는데 옷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노출 심하고 막 이런 옷을 막 입다가 그게 너무 심하면 그 꼴 보기 싫다. 그 너무 막 그 뭐 방종하다라고 하면 다시 그러면 점잖게 입는 옷이 또 막 유행을 다시 해. 그러다가 점잖게 유행하는 옷이 됐다가 그거 너무 막 갑갑하다 뭐 하면 다시 이제 또 뭐 해. 다시 좀 자유롭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철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미술도 그렇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사조라고 사조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잃어버린 단위로 크기를 구하라라는 책입니다. 무슨 책 같아?
수학책이요. 잃어버린 단위로 크기를 구하라는 수학 관련 책입니다. 수학 관련 동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방학 중이야? 네. 은호도? 이에요. 어떤 학교는 지금도 학교 다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방학 안 하고. 네? 방학을 2월 1일 날 하거든요. 그 말 들었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안 한 학교도 있대요. 여름방학이 길어서. 아이고. 게다가 요즘 겨울이 그렇게 춥지도 않다고. 그래서 방학은 즐거운 방학이야, 심심한 방학이야. 즐거운 방학이요. 즐거움이에요. 대금이는 즐거운 방학이고, 채환이는 즐거운 방학. 즐거운 방학. 은호는 지금 아유, 다행이야. 즐거운 방학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네.